오늘은 좀 다뤄야 할 주제가 많은 만큼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먼저 요즘 세계 정세가 긴장 상태입니다. 이란, 미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환율은 급등했고 오늘 코스피는 7% 이상 급락하면서 꿈의 6,000피도 일주일 만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율이 급등하면서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환율에 이제 고유가까지 좀 겹치게 되면 물가 폭등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B2가 지금 전례 없이 가장 높은 그런 비율로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비투하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습니까? 뭐 이 전쟁이 금방 끝난다라고 하면이야 뭐 일시적으로 정말 뭐 베네수엘라 때처럼 그냥 핀셋으로 제거 끝 하면 몰라도 이 처음에는 그 미국 측에서는 한 4주 정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란에서 중동의 이 전 지역으로 난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또 강대국들이 처음에는 방어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공격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잘못하면 5주 이상도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오늘 물론 충격으로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그 뒤에 상승이 어렵고 계속해서 고환율 그다음에 증시는 내려가고 거기다가 제일 심각한 게 석유 값이 급등한단 말이에요. 유가가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운송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우리 이 기간에 완전히 지금 타격을 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참 증시도 너무 걱정이지만 우리 민생 경제도 걱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껴있는 나라들이 가장 위험하고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동산 메시지만 내고 계신다. 그래서 참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은 원유의 약 70% 정도를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LNG는 약 20% 정도를 중동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란 사태가 부른 고유가 공포, 한국 충격 주요국 중 가장 클 것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올해 2, 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62달러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면 봉쇄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 원유랑 LNG를 이렇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급등해서 82달러를 유지를 하면 한국 GDP 성장률은 약 0.45% 정도 떨어질 거라고. 내년은 0.24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0.6%포인트, 내년에 0.12%포인트 오를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82달러대로 유지를 할 경우지만 사실 100달러 넘어가거나 이러면 훨씬 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당장 올라가는 것도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전 세계 원유량의 3분의 1이었나요? 20%였나요? 약 20%. 생각보단 적구나. 네. 네. 그래도 여전히 20% 정말 큰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 또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중국에서 공산품 같은 것들 수입해다 쓰는 것들도 많은데 맞아. 거기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 우린 또 이중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민 물가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를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2022년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고 미국이 고금리 시기가 이제 시작이 막 됐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개월, 3개월 이후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국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딱 2, 3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과거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대통령은 해외 순방 나가시고 싱가포르 가시고 필리핀 가시고 그래서 본인 난제 받았다고 좋아하시고 이런 상황이고
그거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에 좀 몰두해가지고 어떤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지금 국민들은 뭐 주가로 이제 뭐 경제를 부양하겠다라고 했던 정부를 믿고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는 누굴 믿어야 하는가? 저는 지금 좀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부동산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메시지를 다루는 게 적절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본인에게는 가장 핫하거든요. 본인 지금 29억에 내놨는데 그 얘기 한참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렇지. 전쟁을 일으켜서 속상하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기름 넣고 왔습니다. 기름 못 넣었어. 어떻게? 제가 근데- 요새 지역에서 차를 많이 안 써서 한 달 정도는 가득 넣어놓으면 타는 상황이어서 한 달 내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한 100원 정도는 올라 있던데 이렇게 좀 하면서 아마 본인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메시지가 이랬잖아요. 북한 체제 존중한다. 그리고 그 앞에 뭐 했습니까? 틱톡 가입했다. 뭐 이런 메시지 냈잖아요. 중국의 대표 SNS 시스템인 틱톡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리더로서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듣기로는 아마 29억에 내놓은 그 집이 가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물건이 내려가고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김남국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분께 직접 물어본 거예요. 29억에 그렇게 내놓고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을 하고 있다 하시길래 근데 저는 대통령님이 살고 계신 그 집을 제가 꼭 매입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20억밖에 없어서 대출이 좀 가능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둘러서 하니까 그거를 너무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거는 29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계층은 뭐 존재하는 그 계층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 어떤 우리 중산층이 또 서민 계층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집을 판 것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다른 방면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든 저는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앵커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이어나갔지만 참 이 생각 구조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아마 그냥 본인 29억 내놓은 거 그거를 더 끌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도영 대표 지금 오피스텔 못 파는 거 그 얘기 그냥 이어가면서 프레임 씌우고 싶었을 건데 그냥 본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맞아. 지금 9억이면은 29억 원으로 광고를 집행한다 그러면 광고 기간이 한 코엑스 같은 큰 전광판 정도 사이즈 넣고 보면 며칠 될 텐데, 그죠? 며칠이 뭐야? 거의 한 반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하루 만에. 그러니까 속상해요. 근데 속상하죠, 그 많이. 집이 3억에 산 집 맞죠? 근데 네, 맞아요. 94년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샀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29억 뭐 그 시세 차익이 거의 뭐 26억 정도 된다. 살면서 만들어진 거기는 한데 네. 그거는 그냥 현금으로 한 3, 4억은 뭐 어떻게 다른 걸로 해결한다 그래도 수중에 25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25, 6억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 무주택. 뭐 중개비 이런 것도 들어야 되니까 더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1억은 더 들 텐데. 그래서 네. 그거는 수중에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대통령님이 거주하시던 집을 꼭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시세 차익은 어디에 쓰실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주식 투자한다는 ETF. 그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역시 예. 지금 그래서 또 주식이 떨어지는 건가 이제 대통령이 사셔야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전 시장 운이 있네. 시장 운이 있네, 여기가. 근데 전 사실 싱가포르 가서 부동산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해외 순방을 가서 국내에 가장 취약한 지점을 얘기를 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한 80%가 되고 맞아요. 거기 땅이 대부분이 국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부동산 문제 없어도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전 차라리 이번에 분당집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냥 파시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제 사회에 좀 환원을 하시는 방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싱가포르 가서 문제
제기했던 그 방향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세 차익이 낮고 그거를 또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저는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없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쉽게 돈 버는 거는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행보와 그리고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보 언론주의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그 98년에 3억 6천에 사셨대요. 뭐 그거는 뭐 일단 그렇고 그게 뭐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이제 정상 간 만남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SNS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혹은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거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역할인지에 대한 퀘스처닝은 있지만 뭐 하시는 거 알겠다는 거죠. 하지만 정상 간의 만남에서 그런 미시적인 이슈를 다루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인 거예요. 지금 에너지 안보, 금융협력, 공급망 안정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은 국가 전략 조율하고 환율, 물가, 경제 안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궁금한 건데 근데 싱가포르까지 가서 뭐 도시국가의 특성도 있는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없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매크로하게 할 건지 마이크로 할 건지에 대한 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놓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교조차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뭐 외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해야 될 정치적 행보와 국외에서 정상으로서 해야 될 정치적 행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좀 구분 못하시고 국내에서 하시던 부동산에 대한 맥락을 쭉 이어가셔서 이렇게 밖에서도 하신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그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꽂혀 계시는 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정상에 대해서 좀 결례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외교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정상회담을 나가실 때마다 MOU를 굉장히 많이 체결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MOU는 그 서로 협의의 시작일 뿐이지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한 게 MOU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뤄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다시 반대로 하면 아무것도 이뤄진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협의의 시작일 뿐이 거였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에 꼭 싱가포르를 갔어야 됐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순방 갈 때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때만 해도 뭐 사우디를 간다. 그럼 무언가를 하러 간다. 그래서 어떤 의제를 딱 설정을 해놓고 목적을 먼저 알리고 그리고 순방을 갖고 갔다 온 다음에 뭐 이만큼을 했다. 뭐 원전 체결했다. 방산 체결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순방을 여러 나라를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 브라질 대통령도 이제 까꿍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소년공 출신이야. 우리 서로 이제 이거 말고 기억에 남는 어떤 성과 있어요? 없죠. 순방을 가도 성과가 떠오르는 게 없고 누군가가 순방 우리나라에 와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왜 뭐하러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6,000피가 넘어가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좀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지금 이 민생의 고통 같은 것들 그리고 법치 파괴의 이 고통 같은 것들 나라가 서서히 지금 근간이 무너져 내려간다는 그런 공포심을 잊을 만큼 코스피 6,000에 들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면은 코스피는 그러면 대통령이 부양을 했냐? 반도체 빅사이클에 너무나도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 14조 했나요? 네. 그러면은 그걸 사들이는 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국내 또 개미들이 다 또 사모으는 거고 또 이렇게 지금 전시 상황 되면서 휘청하면은 또 하루에도 내 지갑에 있던 내 이 영끌했던 돈이 엄청나게 지금 또 까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단어가 좀 그러네 까지네 그러니까 녹아내린다. 네 그래서 이런 이 나라의 상황 전체가 이 코스피 6천만 대대적으로 떠들어요.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기사에 보면은 우리 주요 매체들 기사 언론에 보면은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거 그 옆에 꼭 같이 사진에 코스피 지수를 박아 넣습니다. 네, 그게 뭐 이제 정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변에 코스피 6천 넘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 너는 왜 좋아하니? 저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맞아요. 좀 이 방송도 코스피 얘기도 코스피 얘기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최고 가격에 집을 팔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언론지에서 봤는지 검색해보니 잘 안 나오는데 진보 언론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무주택으로 퇴임한 사례가 없다라는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이게 매각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선호하는 위치의 아파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로 솔선수범을 한다라고 기사화를 시키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국가 정책상으로 집값을 막 휘어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가격에 우리가 좀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면 어차피 여기 나중에 들어와서 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았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은 이게 무슨 경비 보안상의 문제로 대통령이 원래 집에 어떻게 돌아가서 거의 그대로 살아요. 다른 데 가서 맞아요. 집을 어차피 못 가요.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절대 못 가요. 어차피 돌아가지 못하는 집에 네. 자기도 거기가 투자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네. 말이에요. 자기도 괜찮았을 걸.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50억 이상 뭐 배로 뛸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막 옆에서 막 압박 들어오고 하니까 집을 일단 팔긴 팔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최고치 최고점에서 잡아서 판 것이다. 그래서 그냥 본인의 어떤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 무슨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정말 진영 논리가 너무 적용을 많이 받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뭐 대통령이 그 집으로 다시 못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그럼. 아파트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퇴임한 대통령들이 다 사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경호동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거주동이 또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부동산을 판 돈으로 증시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기도 했고 또 정부에서도 비투를 좀 권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식 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그런 전략을 내세워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주식 시장이 7%대로 급락을 하면서 꿈의 6천선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대외 충격 앞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3%대 하락했고요. 또 상해 지수, 홍콩 항생 지수도 1%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 이상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에 이른바 한국형 공포 지수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62.98%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국면 62.13%대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이제 공포,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 공포 심리가 굉장히 극대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좀 위기 국면으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딱 정리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로 정리를 잘 해주셨나 지금 감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친 건데 네 말씀하시죠 소장님.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7.24%포인트가 내렸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5조 1,000억을 순매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수가 내려가는데 개인이 5조 8천억을 순매수했지만 낙폭을 만회하는 데 힘이 붙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외국 투자자들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해서 자금을 다 빼고 회수해서 돌아가는 건데 국민들은 예전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기다리면 오르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좋을 경우에는 회복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뭐 코스피 5천, 코스피 6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환율이 얼만큼 올랐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펀더멘털이 정말 좋아서 주가가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해보면 이게 지금 개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저는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휴전국이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 덕분에 그래도 이제 핵우산, 네,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인데 문제는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이제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미군,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는 이 주한미군의 자산이 그리고 병력이 재배치가 되면서 사실 연초에 좀 갔거든요, 중동으로. 그래서 저는 뭔가 있겠다 싶긴 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란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가 먼저 될지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 일부가 또 글로 이동을 하면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투자가 네,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있는 돈도 빼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보면은 상당히 발언들이 세거든요. 그리고 핀셋 제거를 이제 하메네이와 그 일가족 그리고 또 그 신정 정치잖아요. 신정 국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위, 2위, 3위 순위의 후계자들까지 다 처단을 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 48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제거가 됐고, 네, 그러면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이슬람 그 세력들 중에서도 그런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공산당처럼.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추대를 하면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올라오는 건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때 미국이 2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그 이란의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 이 정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의 이 혁명 들고 일어나라는 걸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이란의 이 정권에 있는 이 부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명하게 선택해라. 뭐 choose wisely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니네들이 어느 쪽 선택을 할 때 어떤 반격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에 대해서 이미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놨다라고 딱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럼 내부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이거 뿌락치냐. 이 하메네이의 정보를 누가 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빼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B2 폭격기 가져가가지고 벙커에 있는데 제가 벙커에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서 가장 많은 그 인원이 모여 있을 때 딱 중요할 때 다 모여 있을 때 습격을 딱 했다는 건 정보전에서 이미 미국이 이겼다는 있죠.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 누군가가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 색출을 해 가면서 그 다음 사람 추대를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장기전이 된다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자산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이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지방선거 앞두고 과연 어떤 제스처를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인가 주가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내 세금.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우울해요.